진수야, 내가 너를 30년 동안 희생하면서 어떻게 키웠는데. 그건 엄마 선택이었잖아요. 엄마도 이제 늙었잖아요. 언제까지 저한테 매달리실 건데요? 그냥 혼자 사세요. 빗속 산길에서 차창을 올리며 아들이 내뱉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칠순을 갓 지난 한 어머니는 연보라색 한복 한 벌에 기대선 채 깊은 산속에 그대로 버려졌죠. 하지만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짐짝처럼 버린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30년 동안 가슴 깊이 숨겨온 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연 시작 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창밖에서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늘이 제 칠순 생일이구나 싶어 가슴이 설렜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 문을 열자 장롱 안에서 나프탈렌 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5년 전 큰손녀 결혼식 때 입었던 연보라색 한복을 꺼내며 먼지를 털어냈어요. 오늘만큼은 나도 좀 예쁘게 하고 나가야지. 그래야 체면이 서지. 저는 한복을 침대에 곱게 펼쳐놓으며 혼잣말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들여다보니 주름진 제 얼굴이 낯설게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깊은 주름들이 70년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진주 귀걸이를 꺼내 귀에 걸어보았어요. 차가운 진주가 귓불에 닿는 순간 30년 전 남편이 선물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영수가 이거 예쁘지? 우리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지.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부엌으로 나가니 며느리 미선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는데 표정이 어딘가 딱딱해 보였습니다. 미선아, 오늘은 유난히 일찍 일어났네? 무슨 일 있어? 네, 그냥 일찍 눈이 떠져서요. 미선이가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거실에서 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전화를 마친 진수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평소처럼 주무셨어요? 라는 말도 없이 무미건조한 인사였어요. 응, 진수야. 오늘은 뭘 그렇게 바쁘게 전화해? 엄마 칠순인데 뭐 준비한 거라도 있어? 드라이브나 시켜드리려고요. 미선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말투가 평소보다 딱딱하고 사무적이었어요. 드라이브? 아이고 좋지. 나 좋아하는 바다 보러 가는 거야? 어디로 갈 건데? 그냥 사람 없는 조용한 곳으로요. 공기 좋은 데로요. 진수가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모두 평소와 달리 차가운 느낌이었지만 저는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7시가 되자 저는 화장대 앞에 다시 앉아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립스틱까지 발라가며 거울을 들여다보니 조금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오늘만큼은 지저분한 엄마 말고 좀 품위 있게 보이고 싶어.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속삭였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진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요? 응, 다 했지. 그런데 정확히 어디로 가는 건지 좀 알려주라. 가보면 알아요. 엄마, 그냥 믿고 타요. 진수의 대답이 퉁명스러웠습니다. 뭔가 기분이 안 좋은가 싶었지만 따지고 묻지는 않았어요. 차에 올라타자 미선이가 운전석에 앉았고 진수는 뒷좌석에 함께 앉았어요. 차 안 분위기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 이런 날은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보내면 좋은데.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말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는 운전에만 집중하고 진수는 창밖에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달리다 보니 시내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자 주변 풍경이 점점 인적이 드물어졌어요. 어디까지 가는 거야, 진수야? 너무 멀리 오는 것 같은데 엄마 좀 무서운데. 조금만 더 가요. 다 와가요. 진수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포장된 도로가 비포장길로 바뀌고 하늘에는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외진 곳으로 가고 있어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진수야, 여기 어디야? 처음 오는 데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산속 같잖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빗방울이 앞유리에 떨어지기 시작할 때 차가 산속 한복판에서 멈춰 섰어요. 미선이가 시동을 끄고 돌아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내리세요. 미선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왜 여기서 내리라는 거야? 아직 도착도 안 했잖아. 내리라고 했잖아요, 엄마. 진수도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난치는 거지? 카메라 숨겨놨지? 농담 아니에요. 우리도 더는 버틸 힘이 없어요. 미선이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엄마까지 책임질 힘이 더 이상 없어요. 진수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진수야, 너 지금 나를 어디다 버리려는 거야? 제 정신이니? 빨리 내리세요. 시간 없어요. 더 말 길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진수가 재촉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연보라색 한복 저고리가 금세 젖어들기 시작했고 진주 귀걸이가 빗물에 젖어 차갑게 귓불을 건드렸어요. 너희들 설마 정말 엄마를 여기 이렇게 두고 가겠다는 거야? 죄송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엄마. 미선이가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이해하라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어머니도 이제 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 혼자 사셔야 돼요. 진수가 창문을 내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내가 너 기르려고 3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너 알잖아. 새벽마다 일어나 일한 거 다 잊었어? 그건 엄마가 선택한 거예요. 저한테 죄책감 심어주려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는 차창을 올리고 차를 돌려 떠나버렸어요. 저는 빗속에 홀로 서서 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정성껏 키운 아들이 이토록 차갑게 저를 버리고 갔다니.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온몸이 젖어들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방이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 멀리 낡은 전화부스 하나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30년간 잊고 살았던 그 번호를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전화부스에 도착해 떨리는 손으로 녹슨 문을 열자 안에는 거미줄과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다행히 수화기에서 신호음이 들려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부스 안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유리창에는 세월의 때가 두껍게 끼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젖은 한복 자락을 추스르며 주머니를 뒤졌어요. 아이고 제발 동전이라도 좀 있어라. 이럴 때 빈손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동전 몇 개만 나오게 해줘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지니 5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나왔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외워두었던 그 번호가 떠올랐어요. 정말 급한 일이 생기면 이 번호로 연락하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실장님, 혹시 모르니까요. 정말 목숨이 걸린 일 생기면 그때 이 번호로 전화 드릴게요. 그때도 꼭 받아주셔야 합니다. 약속해 주세요. 과연 아직도 살아있을까? 동전을 넣고 30년간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과연 이 번호가 아직도 유효할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이 실장이 은퇴했거나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음이 끝나기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십니까? 말씀하세요. 이 실장. 제가 짧게 말하자 전화 너머로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혹시 영숙 씨? 나야, 한영숙이야. 내 목소리 아직 기억나지? 사모님. 이 실장의 놀란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에 30년 만입니다. 정말 사모님이십니까? 꿈 아니죠? 그래, 나 맞아. 숨을 만큼 숨었는데도 결국 여기까지 왔네. 이제 좀 움직여야겠다. 우리 며느리 아주 단단히 정신 좀 차리게 해줘야겠어. 제가 차갑게 말하자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이 실장은 제 목소리만 들어도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모시러 가겠습니다.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위치를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찾아가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고 산속 전화부스에 있어요. 주변엔 집도 가게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산이야. 가족들이 나를 여기 버리고 갔어. 그렇게까지 했단 말입니까? 전화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모님. 차량 위치 추적해서 반드시 찾아가겠습니다. 춥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30분만 기다려주세요. 고마워, 이 실장. 역시 끝까지 믿을 사람은 너 하나구나. 전화를 끊고 비를 피해 부스 안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30년 전 남편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이 실장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홀연히 사라질 때 마지막까지 붙들고 만류했던 분이었어요. 사모님, 정말 이렇게 떠나실 건가요? 네,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제발 찾지 마세요. 그 이후 30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다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져 전화부스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검은색 고급 차량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대의 차가 줄지어 서더니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우산을 들고 내려왔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빨리 저를 찾아온 것을 보니 이 실장은 여전히 대단한 사람 같았습니다. 제네시스 세대가 줄지어 서더니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우산을 들고 내려왔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제 사람들이었습니다. 맨 앞차에서 내린 젊은 남자가 큰 우산으로 저를 비로부터 보호하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비 맞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담요 준비해 두었습니다. 차 안에서 먼저 몸부터 좀 녹이시죠. 그중 백발이 성성한 이 실장이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모님, 30년 만입니다. 그동안 무사하시기만을 빌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이 실장. 너도 많이 늙었구나. 그래도 눈은 그대로네. 든든하다.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이 실장은 저보다 5살 어린 나이지만 벌써 백발이 되어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충직했습니다. 일단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사모님. 오늘 일어난 일은 제가 전부 정리하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래. 오늘은 나도 그냥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좀 기대보마. 차에 오르자 이 실장이 준비한 따뜻한 담요와 차를 건네주었어요. 온열 시트가 켜져 있었고 젊은 비서가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와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렸어요. 사모님, 그간 정말 많이 찾았습니다. 소식만이라도 들으려고 온 나라를 뒤졌습니다. 이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할머니 소리 들으면서 밥 팔고 잔소리 듣고 그게 좋았는데. 하지만 이제 놔둘 수가 없지. 이제는 돌아오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잊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모님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했어요. 평범하게 살았어. 작은 식당 하면서. 식당을요? 그래, 된장찌개 전문점이었어요. 손님들이 줄 서서 먹을 정도로 됐지. 그런데 오늘 그 잘난 아들이 나를 산속에 버리고 갔어. 저는 아침에 일어났던 일을 차례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던 것부터 산속에 혼자 버려진 것까지요. 이 실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피 한 방울 섞인 자식이 맞는지 의심이 됩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간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실장님,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연락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그게 왜 죄송합니까? 제가 먼저 기다린 사람인데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괜히 짐만 얻는 것 같아서 지금은 몸부터 추스르세요. 나머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스위트룸에는 깨끗한 옷들이 놓여 있었고 의료진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따뜻하게 씻고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죠. 고마워, 이 실장. 오늘 이 전화 안 했으면 나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몰라. 이제부터는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사모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준비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니 산속에서 버려졌던 일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30년 동안 정성껏 키운 아들이 왜 저를 버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이 실장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30년간 숨겨왔던 무언가를 다시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어제부터 계속 신경 쓰이던 일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엄마를 산에 버리고 온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은 집을 빨리 처분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언제 다시 연락해 올지 몰라 불안했거든요. 여보, 부동산 중개인 언제 온다고 했어? 오늘 안에 어떻게든 얘기 좀 끝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진수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10시에 온다고 했어. 1시간 있으면 와. 나도 긴장돼. 오늘이 우리한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잖아. 미선이도 마찬가지로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어제 어머니를 버리고 온 일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정시에 부동산 중개인이 도착했어요. 금매로 내놓으신다고 하셨죠?
사정이 많이 급하신가 보네요.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볼게요. 중개인이 노트북을 꺼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진수와 미선이는 조바심을 내며 기다렸어요. 잠시 후 중개인의 표정이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라? 이상한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지? 뭐가 이상한가요? 제발 그냥 팔 수 있다고만 해주세요. 미선이가 예민하게 물었습니다. 이 집이 개인 명의가 아니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 명의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 명의예요? 저희도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요. DK 프로퍼티라는 법인 소유로 되어 있어요. 진수와 미선이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저희가 집주인이 아닌 거예요?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이 집은 장기 임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개인이 더 자세히 조사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DK 프로퍼티는 이거 DK그룹 계열 회사네요. DK그룹이요? 그 대기업이라는 그 DK요? 네,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이에요.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곳이에요. 혹시 시어머님이 이 회사와 어떤 관련이 있으신가요? 미선이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대기업과 관련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소유권 관련 서류가 있으세요? 임대차 계약서라도요? 계약서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모든 서류를 관리하세요. 집 문서 같은 건 저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시어머님께 직접 확인해 봐야겠네요. 이런 경우엔 함부로 매매를 진행할 수 없어요. 저도 규정이 있어서요. 중개인이 짐을 싸며 일어나며 시어머님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고 다시 연락 주세요. 그 전에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중개인이 떠난 후 진수와 미선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DK그룹이 뭐야? 나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냥 아는 이름은 아니야. 규모가 큰가 봐. 미선이가 급하게 핸드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DK그룹 정말 엄청난 대기업이야. 계열사가 이렇게 많아. 건설, 전자, 유통, 다 있네. 화면에는 DK그룹의 기업 정보가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시가총액, 계열사 현황, 사업 분야 등을 보니 정말 거대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집이 이런 회사 소유인 거야? 어머니가 우리 몰래 뭐 하신 거 아니야? 어머니가 혹시 이 회사에서 일하셨나? 옛날에 비서였다든가 그런 거? 설마. 엄마는 평생 작은 식당만 하셨잖아. 엄마 입으로도 늘 그러셨잖아. 나는 그냥 밥하는 아줌마라고. 그때 진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또 사채업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어떻게 됐어? 돈 준비됐지? 오늘까지라고 했잖아. 그게 집 매각이 좀 복잡해져서요. 등기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복잡하다고? 무슨 소리야? 나한테 그런 말하지 말고 딱 날짜 맞춰서 돈 준비하라니까? 집이 제 엄마 명의가 아니라 무슨 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서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어쩌겠다는 거야? 시간 없어. 이번 주 안에 못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나도 좋게 좋게 나가고 싶으니까 말로 할 때 처리해. 전화가 끊어진 후 진수는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 집도 못 팔겠다는데. 진짜 숨이 막힌다. 일단 어머니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서류가 필요하잖아. 어머니가 뭔가 알고 계실 거야. 엄마를 어떻게 찾아? 산속 어디에 계실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직접 버리고 온 주제에. 그때 미선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어제 실종 신고하신 분이 한영숙 씨 맞죠? 네, 맞아요. 시어머니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무사히 발견되셨어요.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하시는데 어디서 발견되셨나요? 지금 어디 계세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 본인이 가족들에게 연락하겠다고 하시네요. 전화가 끊어진 후 미선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무사하시대. 그래도 그거 하나는 다행이다. 그럼 다행이지. 근데 어떻게 연락 주실까? 우리 번호는 아시니까 전화하시겠지. 기다려봐야지.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억지로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진수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계속 연락해 오는데 어떻게 해? 하루에 몇 번씩 전화 오네. 엄마가 화나셨나 봐. 당연하지. 우리가 한 짓이 어떤 짓인데. 그래도 연락은 주실 거 아니야? 우리도 사정이 있다고 설명하면 조금은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틀째 되는 날 진수와 미선이는 더 자세히 DK그룹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시어머니와 관련된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여보, 이거 봐. DK그룹 창업주가 한동건이래. 성이 한씨야. 한동건? 성이 같네. 한씨의 나이도 비슷하네. 설마, 혹시 엄마가? 미선이가 더 자세히 검색해보니 30년 전 기사들이 나타났어요. 한동건 회장과 부인 한영숙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여보, 이 사진 좀 봐. 여기 부인 사진 눈매랑 턱선이 어머니 젊었을 때랑 똑같아. 화면에는 젊은 시절의 한영숙 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얼굴 형태와 눈매가 시어머니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이름도 같고 얼굴도 비슷하고 설마 우리 엄마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만약 정말 시어머니가 DK그룹 창업주 부인이라면 그럼 우리가 어제 한국 최고 부자를 산에 버린 거야? 우리 미쳤었나 봐. 그날 밤 진수와 미선이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시어머니의 과거를 조사해봤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상 정황들이 너무 일치했어요. 이름, 나이, 얼굴까지. 만약 정말이라면 어떻게 해? 우리 끝났어. 완전히 끝났다고. 뉴스에라도 나오면 그냥 끝장이야.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드디어 진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진수 씨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한영숙 여사님의 비서실입니다. 진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비서실이라니. 정말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셨던 건가요? 내일 오전 10시에 반포 그랜드 호텔 로비로 오세요. 부인과 함께요. 그런데 혹시 엄마는 괜찮으신가요? 저희가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말씀은 내일 여사님께서 직접 하실 겁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진수는 미선이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내일 진실을 알게 되겠네. 진짜 피할 수 없겠다. 어떻게 해? 정말 어떻게 해?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하나 봐, 여보. 그날 밤 두 사람은 전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시어머니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진수와 미선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반포 그랜드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빛나고 있었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진수 씨, 미선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혹시 이 실장님이신가요?
저는 이 실장입니다. 두 분 따라오세요. 여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실장의 태도는 정중하지만 차가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위트룸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넓은 거실에는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큰 창문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사님께 먼저 알리겠습니다. 이 실장이 안쪽 방으로 들어간 후 진수와 미선이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두 사람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숨이 막힌다. 진짜 무슨 재판 받으러 온 사람 같아. 나도 그래. 그냥 도망가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지. 10분 후 안쪽 방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올린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한영숙이었어요. 하지만 평소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품위 있는 옷차림에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까지 30년간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평범한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앉아. 한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평소 따뜻하던 목소리와는 180도 다른 톤이었어요. 괜찮으면 앉아서 이야기하자. 여기선 변명도 울음소리도 다 들릴 거야. 진수와 미선이는 얼어붙은 채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영숙은 맞은편 소파에 우아하게 앉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 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됐겠네. 한영숙이 파일을 열며 말했어요. 나는 한영숙, DK그룹 창업주고 한동건 회장의 부인이자 현재 DK그룹 최대 개인 주주야. 여태까지 너희들 눈에는 그냥 된장찌개 끓이는 늙은 식당 아줌마로만 보였겠지만 말이지. 진수와 미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고 보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현재 내 개인 자산은 3천억 원이 넘어. DK그룹 지분 15%, 해외 부동산, 각종 펀드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내 아버지랑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이지. 도박판에서 날린 돈하고는 급이 다른 돈이야. 서류를 넘기며 한영숙이 계속 설명했어요.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모든 걸 뒤로하고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었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싶었거든. 그래서 성북동으로 이주해서 작은 식당을 차리고 과거를 완전히 숨긴 채 너희들과 살았지.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희에게 주신 사업자금 3천만 원도 내 전체 재산에 비하면 용돈 수준이었어. 너 장사 한번 해보라고 마지막으로 믿어보고 준 돈이었지. 미선이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한 번만 말씀해 주셨어도 저희가 너희들이 진심으로 날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가족으로서 말이야. 한영숙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스며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가 어땠지? 너희들은 나를 산에 버렸어. 생일날, 칠순날, 케이크 대신 산속에 나를 내려놓고 갔지. 이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지난 30년간 한동건 복지재단에서 진행한 사회공헌활동 내역이에요. 서류에는 독거노인 지원,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 등 수많은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회장님께서는 30년간 익명으로 이런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성북동 일대 어려운 이웃들은 모르는 사이에 회장님의 도움을 받았죠. 진수와 미선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이토록 대단한 분이었다니.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선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한영숙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버린 이유나 들어볼까? 진수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사채업자들이 아이들을 위협했어요. 뭐라고? 한영숙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제가 도박을 해서 3억 원의 빚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채업자들이 돈을 못 구해오면 우리 아이들한테 해를 끼치겠다고. 그래서 집을 팔아야 했는데 집이 엄마 명의라서 어쩔 수 없이 정신 나간 짓을 해놓고 지금은 어쩔 수 없었다고. 이 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사채업자가 아이들을 위협했다고요? 네. 3일 안에 돈을 못 구해오면 아이들부터 손보겠다고 했어요. 한영숙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약간의 이해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럼 너희들은 손자들을 지키기 위해 나를 버린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진수와 미선이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자는 지키고 노모는 버리고 내 머릿속 계산이 그렇게 나온 거구나. 한영숙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 실장에게 말했어요. 이 실장, 그 사채업자들 신원부터 파악해봐. 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자들 보안도 강화하고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한영숙이 다시 진수와 미선이를 바라봤어요. 너희들 사정은 알겠어. 하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 없는 건 용서할 수 없어. 어머니, 30년간 숨기며 살았던 이유를 이제 알겠지? 사람들이 내 재산만 보고 접근하는 게 지겨웠거든. 하지만 너희들까지 결국 돈 문제로 나를 버렸어. 미선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봤어요. 돈 말고 사람을 먼저 봤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한영숙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하지만 손자들 때문에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는 없겠네. 내 손자들이 내 피지. 너희 둘이 내 피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 실장이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교육신탁과 의료신탁 계약서입니다. 손자분들의 교육과 의료비는 별도로 관리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앞으로 1년간 매주 한 번씩 복지재단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해. 진짜 나눔이 뭔지, 누가 진짜 힘든 사람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오라는 뜻이야. 진수와 미선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조건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채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더 이상 도박은 하지 마. 네. 정말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엄마.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감사하다고? 이건 손자들을 위한 거야. 너희들을 위한 게 아니라고. 한영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30년간 숨겨왔던 한영숙은 이제 끝이야. 앞으로는 진짜 한영숙으로 살 거니까 각오해. 너희가 봤던 식당 아줌마가 아니라 DK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움직일 거야. 그날 오후 진수와 미선이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예전 같은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진수와 미선이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거실 시계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 미선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모르겠어. 머리가 너무 복잡해. 진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살았는지, 어머니께서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실망 정도가 아니겠지.
자식한테 산에 버려졌는데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래도 사채업자들이 애들 건드리겠다고 하니까 그 순간엔 아무 생각이 안 났어. 그게 변명이 되냐, 여보. 나도 알고 너도 알잖아. 우리가 선을 넘었단 거. 이틀 후 이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채업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사채업체는 이미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연락 오지 않을 거예요. 정말요? 어떻게? 회장님 지시로 빚은 모두 정리되었고 해당 업체는 폐쇄 조치했습니다. 그럼 우리 애들은 이제 괜찮은 거죠? 학교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죠? 네. 신변은 저희 쪽에서 따로 챙기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동안 아이들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복지재단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빠지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진수와 미선이는 DK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을 찾았어요. 30년간 한영숙이 익명으로 도움을 준 곳 중 하나였습니다. 복지관 입구에서 한영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 입던 소박한 옷이 아니라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왔구나. 한영숙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네, 엄마. 진수와 미선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독거노인분들 배식 봉사를 할 거야. 따라와. 네, 잘 모르더라도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관 안으로 들어가자 수십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수와 미선이는 처음 해보는 봉사활동에 어색해했습니다. 진수야, 저기 서서 밥을 퍼줘. 미선이는 반찬을 담아드려. 한영숙의 지시에 따라 두 사람은 자리에 섰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여기 밥은 너무 많이 말고 한 그릇 다 드실 수 있을 정도로만 주세요. 네, 엄마. 이것만큼 드리면 될까요? 그래, 그 정도면 딱 좋아. 어머, 영숙이 내 아들이구나. 한 할머니가 진수를 보며 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영숙이가 참 좋은 일 많이 해. 너도 엄마 닮아 착하게 생겼네. 과찬이십니다. 저는 지금 겨우 시작한 거예요. 진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이곳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밥 챙기는 거 엄마 혼자 하시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큰 일들을 하고 계셨네요. 네가 몰랐던 게 많지.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영숙이 말했어요. 오늘 어땠어? 좋았어요, 어머니. 처음 해보는 거라 어색했지만 미선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래, 계속해봐. 달라질 거야. 네, 어머니. 사람들 얼굴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았는지 알겠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자 진수와 미선이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봉사활동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선이가 한영숙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예전에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이번에는 수익의 일부를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고 싶어요. 장사만 잘 되면 기부하겠다는 빈말 말고 처음부터 구조를 그렇게 짜. 매출의 몇 %, 기부처, 이런 거 다 미리 정해. 한영숙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스쳤어요. 그럼 내가 초기 자금을 지원해 줄게. 정말요? 난 정직하게 운영해야 해. 투명하게. 네, 알겠어요. 숫자 장난치는 순간 나는 그날로 손 뗀다. 명심해.
진수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시니어 케어 서비스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시니어 케어? 네, 독거노인분들을 돌보는 서비스예요. 봉사활동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한영숙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야? 일상생활 지원, 건강관리, 말벗 서비스 등이요. 엄마를 통해 배운 나눔 정신을 사업으로 실현하고 싶어요. 좋은 아이디어네. 하지만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해. 네,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겠어요. 사업은 마음만으로 안 된다. 숫자, 사람, 책임 다 같이 봐야 해. 그래도 하겠다면 내가 전문가 몇 명 붙여줄게. 석 달이 지나자 가족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영숙은 다시 성북동 식당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정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 여사님, 오늘도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단골 손님이 주문하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DK그룹 회장님 부인이신 거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영숙이 할머니예요. 한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가스렌지 앞에 서 있을 때가 제일 편해. 여긴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할머니 자랑했어요. 큰 손자가 신나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신다고 했더니 친구들이 할머니 정말 멋있다고 했어요. 그래, 고마워, 우리 손자. 한영숙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고 싶어요. 작은 손녀도 말했어요. 그래, 좋은 마음이네. 그 마음만 안 버리면 된다. 돈은 나중 문제야.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모르고.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과거는 과거야. 한영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야. 우리 모두 변했으니까. 그래도 그날 산에 모셔다 드린 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죄책감만큼 제대로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미선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용서? 가족끼리 무슨 용서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지. 그래도 저희 같은 자식 그냥 끊어버려도 되는데 또 기회를 주셔서. 기회는 내가 준 게 아니야. 네가 잡을지 말지가 중요한 거지. 그날 밤 한영숙은 혼자 집에서 30년 전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30년간 숨어 살았지만 이제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 같았어요. 이제 한영숙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찾은 것이었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한영숙은 성북동 식당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된장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는 일상은 예전과 같았지만 마음만큼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정체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한 여사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세요. 첫 손님인 김 사장이 들어오며 인사했어요. 아이, 무슨 고생이에요. 사장님도 이 시간에 나와서 일하시잖아요. 저야 손님들 덕에 먹고 사는 거고 여긴 제가 살면서 해야 할 일이지요. 한영숙이 환하게 웃으며 된장찌개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DK그룹 회장님 부인이신데도 이렇게 소박하게 사시니. 사장님, 그런 소리 밖에서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냥 영숙이 할머니 한 여사예요. 그게 제일 편해요.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저 같으면 벌써 티 내고 다녔을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 앞에서는 그저 밥 해주는 사람이면 돼요. 저는 그냥 영숙이 할머니예요. 오후가 되자 며느리 미선이가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이제는 매주 수요일마다 시어머니 일을 도우러 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앞치마부터 두를게요. 오늘도 와서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미선아. 바쁠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가게도 직원이 잘 돌보고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 주문이 많아서 제가 꼭 매장에 안 있어도 돼요. 고생이 많네. 그런데 쇼핑몰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 잘 되고 있어요. 이번 달부터 수익의 20%를 복지재단에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미선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수익이 줄어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고객들이 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럴 거야. 사람들 눈이 다 있어. 어디에 쓰이는지 아니까 더 믿고 사는 거지. 진심은 통하는 법이거든. 한영숙이 미선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한테서요. 한영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요리를? 갑자기 왜? 어머니 된장찌개 비법을 배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제가 대신 식당을 도와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젠 제가 뭔가 갚으면서 살고 싶어요. 미선아. 한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 전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의 마음이 되살아났습니다. 내가 내게 이런 말 들을 줄은 몰랐다. 그래, 천천히 배워. 칼질부터 하나씩 알려줄게. 네, 어머니. 야단 맞을 각오도 돼 있어요. 저녁 무렵 진수가 일을 마치고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구나, 진수야. 오늘 일은 어땠어? 좋았어요. 시니어 케어 서비스 첫 계약이 성사됐거든요. 진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잘 됐네, 우리 아들. 네, 독거노인 할머니 한 분인데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매일 안부 전화드리고 일주일에 2번 방문해서 생활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잘했어. 그런 일이야말로 정말 의미 있는 거야. 어머니 덕분이에요. 봉사활동하면서 깨달은 거니까. 예전 같았으면 돈 되는 일만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한영숙의 집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2번씩은 이렇게 모이는 것이 전통이 되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큰 손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손자 뭐 발표했는데? 할머니가 하시는 복지재단 이야기요. 도움받는 분들도 많고 봉사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모두 감탄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정말 멋있다고 했어요. 작은 손녀도 거들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자랑스럽구나. 한영숙이 손자들을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근데 할머니,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진짜 회장님 부인이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회장 부인인 건 맞는데 우리한테는 그냥 된장찌개 최고인 할머니라고요. 아이고, 말은 또 얼마나 이쁘게 하니. 식사를 마친 후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앞으로 매달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싶어요. 용돈? 무슨 소리야? 그동안 어머니가 저희에게 너무 많은 걸 해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금액은 크지 않아도 꾸준히 드리고 싶어요. 진수야, 난 돈이 필요 없어. 저도 알아요. 어머니 통장에 돈 많은 거 저도 들었어요. 근데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에요. 아들이 엄마한테 드리는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한영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전 그 어린 진수가 이렇게 의젓한 아들로 자란 것이 대견했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복지재단 후원을 늘리자. 네, 좋아요. 내 이름으로도 손자 이름으로도 조금씩 넣어. 그래야 나중에 애들이 자기 이름 보고 부끄럽지 않지. 한 달 후 한영숙의 7번째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작년 칠순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생일이었어요. 가족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는데 미선이가 직접 만든 생일 케이크까지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해요.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랑 같이 있어주세요. 와, 미선아. 케이크를 직접 만들었구나? 네, 처음 만들어 봤는데 맛은 보장 못해요. 미선이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모양만 예뻐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맛은 뭐 가족이니까 그냥 맛있다고 해주는 거지. 케이크에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영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촛불 끄시기 전에 소원 비세요. 그래, 소원 비셨어요? 비었지. 우리 가족 다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만 살게 해달라고. 그날 밤 모든 가족이 돌아간 후 한영숙은 혼자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드디어 진짜 가족을 찾았어. 30년간 숨어 살면서 찾던 게 바로 이거였어.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하는 가족 말이야.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처음엔 힘들었지. 산에 버려졌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아. 한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성북동의 조용한 밤거리에 가로등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진짜 가족이 생겼어. 다음 날 아침 한영숙은 평소처럼 식당을 열었어요. 첫 손님이 들어오자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맛있는 된장찌개 드실래요? 네, 한 여사님. 된장찌개 하나이랑 김치전도 같이 주세요. 알겠어요. 오늘 김치전은 제가 아주 바삭하게 부쳐드릴게요. 근데요, 오늘 표정이 특별히 더 밝아 보이시네요. 그런가요? 요즘 마음이 참 편해서 그런가 봐요. 한영숙이 웃으며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30년간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그 꿈이 이제야 진짜로 이뤄진 것 같았습니다. 재산이나 지위가 아닌 순수한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한영숙이 평생 찾던 것이었어요. 오늘도 성북동의 작은 식당에서는 따뜻한 된장찌개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만큼이나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함께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한영숙은 성북동 식당에서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찾아올 예정이었어요. DK그룹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한영숙의 경영 복귀를 요청하기 위해 이 실장과 임원들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장을 입은 이 실장과 임원 3명이 작은 식당에 들어왔어요. 다른 손님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지만 한영숙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된장찌개 드실래요? 이 실장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농담하지 마세요. 저희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여기서는 내가 그냥 식당 사장이니까 손님 오면 밥부터 물어보는 거지. 한영숙이 된장찌개 4그릇을 끓여내왔습니다. 임원들은 어색해하며 수저를 들었어요. 저 이렇게까지 직접 음식을 해주시니 영광입니다. 회사 구내식당이랑은 비교가 안 되네요. 맛있게 먹어.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제일 잘하는 거야. 회장님, 정말 경영에 복귀하실 생각 없으시나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없어. 난 여기가 좋아. 하지만 회사에서는 회장님이 필요합니다. 또 그 소리구나. 이 실장이 잘하고 있잖아. 계속 맡기면 돼. 이 실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회장님, 저는 대리인일 뿐입니다. 주인은 자리를 지켜주셔야죠. 주인은 지금 이 가게 가마 앞에 서 있어. 내가 제일 지키고 싶은 자리는 여기야. 그럼 최소한 이사회에는 참석해 주세요. 중요한 결정들이 많아서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어. 대신 하루 종일 붙잡아 두지는 마. 난 점심 장사도 해야 해. 임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대신 하나만 약속해. 복지재단 예산 줄이자는 말 내 앞에서는 꺼내지도 마. 네, 회장님. 그 부분은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진수와 미선이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로 회사 사람들이 왔어요? 경영 복귀하라고 찾아온 거야. 그럼 회사로 돌아가실 거예요? 미선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난 여기가 좋아.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있고. 회사 사람들 실망하겠네요. 회사는 사람 많아. 대신할 사람도 많고. 근데 엄마 자리는 하나뿐이야. 그거 놓치면 다시 못 잡아. 진수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또 멀어지시는 줄 알았어요. 멀어지긴. 이제 어디 안 가. 산에 한번 버려져 봤더니 집 가까운 데가 제일 좋더라. 저녁이 되자 손자들이 학교를 마치고 달려왔어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우리 할머니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요. 큰 손자가 신나서 말했어요. 무슨 소리를 했는데?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복지재단이 전국에서 제일 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런 어른이 되라고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 인터뷰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인터뷰? 싫어.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야.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성격에 안 맞아. 한영숙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작은 손녀가 한영숙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우리 손녀는 이미 충분히 착해. 괜히 남 앞에서 착한 척만 안 하면 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미선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김치 담그는 법도 거의 다 배웠어요. 정말? 한번 해봐. 네. 다음 주에 직접 담가 볼게요. 그럼 내가 옆에서 검사할 거야. 겉절이부터 해. 제대로 배워두면 평생 먹고 살아. 진수도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시니어 케어 서비스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이번 달에 새로운 직원 3명을 더 뽑았어요. 그래, 잘 됐네. 다들 힘든 어르신들 찾아가서 도와드리니까 보호자분들이 정말 고마워하세요. 전화로 살려주셨다고 우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게 진짜 보람이지. 이제야 네가 제대로 사람들한테 빚 갚고 사는 것 같다. 맞아요. 예전엔 돈 잃으면 세상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누군가 도움받았다는 말 한마디가 더 크게 느껴져요. 한 달 후 한영숙의 시어머니 친구인 박할머니가 식당을 찾아왔어요. 영수가 정말 신문에 나온 게 맞구나? 무슨 신문요?
DK그룹 창업주 부인이 성북동에서 식당 운영한다는 기사 말이야. 아, 그거요. 맞아요. 세상에, 그동안 우리가 몰랐네. 근데 왜 계속 여기서 사는 거야? 좋아서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궁궐 같은 집도 있으면서 이런 데서 가마 앞에 서 있는 게 좋다고? 네. 여기선 사람들이 배고파서 오고 저는 밥해서 내주고 그게 제일 편하고 좋아요. 박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해. 돈이 그렇게 많아도 변하지 않고 돈은 그냥 돈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나이 들어보니까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건 사람이더라고요. 그 후로 식당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한영숙은 여전히 같은 가격에 같은 마음으로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신문 보고 왔어요. 그래도 된장찌개 값은 그대로네요? 네, 올릴 생각 없어요. 여기 오는 손님들 사정도 다 있는데요. 어느 날 저녁 한영숙은 혼자 앉아 지난 2년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산속에 버려졌던 그날부터 시작된 모든 변화들, 가족들의 배신과 상처, 그리고 진정한 화해까지.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완벽해.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성북동 골목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손님으로 진수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구나. 아침은 먹었어? 아니요. 어머니 된장찌개 먹으러 왔어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한영숙이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여내왔습니다. 엄마. 왜? 사랑해요. 진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한영숙이 깜짝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전에 이런 말 한 번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돈 달라, 도와달라, 징징거리기만 했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은 안 했던 것 같아서요. 이제라도 하고 싶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요, 엄마. 한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 동안 기다렸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엄마 속 많이 썩였지만 그래도 내 마지막 자랑거리야. 그날 오후 미선이도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어머니, 김치 담그기 성공했어요. 정말? 맛 좀 봐야겠네. 미선이가 만든 김치를 맛본 한영숙이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합격? 이제 내 비법을 다 전수했네. 정말요? 어머니 입에서 합격 소리 들을 줄은 몰랐어요. 그 대신 약속해. 언제 어디 가서도 김치 한 통쯤은 나눠줄 줄 아는 며느리로 살겠다고. 네, 어머니. 그렇게 살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모든 걸 가르쳐 주셔서. 뭘?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예전엔 가족이란 말이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어머니 며느리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저녁 무렵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할머니, 다음 주가 어린이날인데 어디 갈까요? 어디 가고 싶은데? 놀이공원. 저도요. 할머니랑 같이 회전목마 탈래요. 그럼 다 같이 가자. 할머니도 놀이기구 탈 수 있어. 진짜요? 할머니 롤러코스터도 타세요? 롤러코스터는 한번 생각해 볼게. 대신 회전목마, 관람차, 그런 건 다 탈 거야. 모든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한영숙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마지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해. 30년간 찾던 진짜 가족을 찾았어. 그리고 깨달았어.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고마워, 여보. 이 모든 여행을 함께 해줘서.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 들어왔어요. 평범하지만 완전한 행복이 가득한 성북동의 밤이었습니다. 한영숙의 긴 여행이 마침내 완전한 행복으로 끝났어요. 재산도 지위도 아닌 순수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평생 찾아 헤맨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 2년 후 한영숙의 73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이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성북동 식당에서 소규모 생일 파티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생일 당일 아침 한영숙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첫 손님으로 들어온 이 실장이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 실장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이 실장.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73세 생신인데 당연히 축하해야죠. 그동안 회장님이 남들 생일은 챙겨주셨으니까 오늘은 저희가 챙길 차례입니다. 이 실장이 웃으며 꽃다발을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특별한 손님? 네. 회장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꼭 인사드리고 싶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지재단에서 도움 받으신 분들이 인사드리러 오신대요. 한영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바쁜 사람들인데 뭘 또 일부러 여기까지. 회장님, 오늘 하루는 그냥 감사 인사 실컷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정오가 되자 정말로 여러 사람들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복지재단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한 청년, 무료급식 도움을 받았던 독거노인들, 재활센터에서 치료받은 장애인 가족들까지. 한 여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 아버지가. 사람들이 한 명씩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한 여사님, 제가 예전에 노숙자 신세였는데요. 재단에서 침대 하나, 밥 한 끼 챙겨주신 덕분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사님, 우리 아이 수술비 도와주셨잖아요. 그때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살 수 없었어요. 연이어 들려오는 감사 인사에 한영숙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한영숙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나 돈 많다고 자랑하러 산 거 아니에요. 이 나이에 이렇게들 웃는 얼굴로 다시 보는 게 그게 제일 고맙지. 오후 3시 드디어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진수와 미선이는 물론 손자들까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왔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손자들이 달려와 한영숙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손자들. 할머니 오늘 진짜 예뻐요. 머리도 반짝반짝하고 오늘 주인공 같아요. 아니, 식당 여왕 같아요. 미선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생일 케이크를 내왔어요. 지난 2년간 한영숙에게 배운 요리 실력으로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자신 있어요. 맛 보장해요. 우리 미선이 실력이 늘었구나. 예전에는 라면도 바닥에 눌려 붙였는데요. 이제는 케이크까지 굽습니다. 어머니 제자답나요? 케이크 위에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영숙이 촛불을 끄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소원 빌었어요? 빌었어. 우리 가족이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자고. 또 뭐 빌었어요? 하나만 더 말해줘요. 비밀이야. 너무 많이 말하면 안 이뤄진대. 그때 진수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어요. 뭔데? 제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한영숙 시니어 케어로요. 한영숙이 깜짝 놀랐어요. 왜 내 이름으로?
어머니가 보여주신 나눔 정신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요.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제가 배운 건 그거 하나입니다. 미선이도 거들었어요. 저도 쇼핑몰 이름을 나눔장터로 바꿨어요. 어머니 철학을 담아서요. 물건만 파는 가게가 아니라 나누는 가게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고객들한테도 이건 그냥 쇼핑이 아니라 같이 돕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영숙의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성장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한테 많이 빚졌어요. 이제 조금씩 갚는 거예요. 저녁이 되자 식당에는 동네 주민들까지 모여들었어요. 한영숙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숙 씨, 우리 동네에서 이런 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맞아요. 항상 도움만 주시고, 아프다고 하면 죽 끓여서 들고 오시고, 힘들다고 하면 말벗도 해주시고, 이웃들의 진심 어린 축하 인사가 이어졌어요. 영숙 씨, 부자라면서도 티도 안 내고, 이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우리는 자랑이에요. 에이, 부자 소리는 하지 마요. 그냥 국밥 파는 할머니예요.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이 돌아간 후 한영숙은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미선이가 한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도 정말 행복했어. 예전에는 생일이 그냥 하루 지나가는 날이었는데, 오늘은 진짜 살아서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후회되는 일은 없으세요? 2년 전 그 일 말이에요. 한영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 전혀. 오히려 그 일이 있어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잖아. 그땐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니를 잃을 뻔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가끔 꿈에서 벌벌 떱니다. 잃을 뻔하긴. 난 어디 안 가. 여기가 내 자리야. 그래도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부터 지킬 거예요. 손자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한영숙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우리 내일도 올게요. 그럼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진짜죠? 약속이죠? 내일은 갈비요. 욕심도 알았어. 내일은 국물에 갈비 넣어줄게. 가족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한영숙은 혼자 남아 정리를 했어요. 오늘 받은 꽃다발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완벽한 하루였어. 그때 이 실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회장님, 마지막 보고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뭔데? 복지재단 수혜자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진수 씨와 미선 씨의 사회적 기업들도 모범 사례로 정부에서 표창을 받게 됐어요. 그래, 우리 애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 나가도 부끄럽지 않겠네. 한영숙이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다들 잘 크고 있네. 모든 게 회장님 덕분입니다. 내 덕이 아니라 다들 마음이 착해서 그런 거야. 이 실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회장님, 30년 전부터 지켜봐 왔는데 지금이 가장 행복해 보이세요. 맞아. 정말 행복해. 이제야 알겠어.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어. 그날 밤 한영숙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여행이 정말 끝났어. 30년간 평범한 행복을 찾아 헤맸는데 드디어 찾았어. 그리고 깨달았어.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사랑하는 가족, 고마워하는 이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 모든 게 내 진짜 재산이야. 창밖으로 고요한 성북동의 밤이 펼쳐져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몇 마리 고양이가 평화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한영숙은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된장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완전한 행복. 한영숙이 평생 찾아 헤맨 그 행복을 마침내 완전히 손에 넣었어요. 재산도 지위도 아닌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찬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성북동의 작은 식당에서 오늘도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70세 노인을 산속에 버린 가족들. 하지만 그들이 버린 것은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한국 최고 재벌가의 숨겨진 주인이었습니다. 30년간 평범한 어머니로 살며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찾고자 했던 한영숙. 그 간절한 마음은 결국 산속에서의 배신으로 산산조각이 났죠. 하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치유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사채업자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아들과 며느리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 가족은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